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삶일수록 그 안에 어떤 균열이 숨어 있는지 알기 어렵죠.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하는 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한때는 평범하고 안정된 일상을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본 진실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었죠. 오늘 저는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여행이나 캠핑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애초에 부모님 두 분이 만난 것도 유럽 배낭여행에서였고, 그래서 주말이면 언제나 네 식구가 차에 텐트와 가스버너, 접이식 의자를 싣고 어디든 떠나곤 했죠. 강원도 깊은 산속 캠핑장에 가면 아빠는 장작을 패고 엄마는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주셨는데 그 냄비에서 나는 김과 냄새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려요. 그만큼 맛있는 라면은 제 인생에 또 없을 거예요. 밤이 되면 네 식구가 모닥불을 둘러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들었던 바람 소리와 나무 타는 냄새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얘들아, 라면 다 됐다. 이리 와서 빨리 먹어. 와, 모닥불 앞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엄마, 국물 좀 더 줘. 아, 너무 맛있어. 너희들이 라면만 찾지 말고 저기 벌 좀 봐봐. 저기 은하수 보이지? 와, 진짜 강물처럼 흘러가네. 아빠는 별 이름 다 알아? 에이, 아빠가 다 알면 내가 천문학자였지. 그래도 저건 북두칠성, 저건 오리온자리. 기억해도. 여름방학에는 서해로 차를 몰고 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개를 캐기도 했고, 겨울방학에는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올라가 스키장은 아니지만 썰매를 타고 내려오며 온몸이 부서져라 웃음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강원도 정선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땐 운 좋게 하늘에 오로라 비슷한 빗줄기를 본 적도 있었죠.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건 북유럽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제 말을 안 믿는데 전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당시 그 동네 사람들도 신기하며 이런 건 처음 본다며 막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 우리 네 식구는 손을 꼭 잡고 그 장관을 오래도록 바라봤죠. 아빠, 저거 뭐야? 하늘이 갑자기 빛나. 저게 바로 오로라라는 거야. 오로라. 우와, 어떻게 이런 게 한국에서 보이지? 너무 예뻐. 영화 속 같아. 얘들아, 이 순간 절대 잊지 마라.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거다. 세상엔 이렇게 신비로운 풍경이 있구나. 나 이 장면 평생 기억할 거야. 그 순간은 제 마음속 깊이 각인됐고 그 뒤로 여행을 떠날 때마다 또 어떤 놀라운 걸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늘 생겼어요. 저는 엄마 아빠와의 여행으로 배운 게 참 많았어요. 그 여행이 절 키웠죠. 제 세계도 넓어지고 마음도 단단해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여행 자체를 사랑했던 엄마 아빠는 여행지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도 즐기셨어요. 어디로 가야 교통이 덜 막히는지 현재 시장에서 뭘 사 먹어야 하는지 꼼꼼히 조사를 하셨죠. 덕분에 저는 자연스레 지도 보는 법, 숙소를 고르는 요령, 여행 경비를 계산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익혔어요. 윤지야, 여기서 서울까지는 고속도로 타면 2시간 반 걸려. 국도로 가면 좀 더 걸리는데 풍경이 좋아. 어디로 갈까? 국도로 가자. 차 안에서 풍경 보는 게 여행 시작하는 맛이잖아. 역시 내 새끼야. 그럼 중간에 장터도 들러보자. 거기서만 파는 꽈배기랑 감자전도 있어. 나 감자전 먹을래. 엄마 꼭 사줘. 그래, 그러면 국도로 가자. 대신 차 막히면 투덜대지 말겨.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저는 아빠 옆에서 지도 위에 형광펜으로 이동 경로를 표시했고 짐을 꾸리고 훌쩍 떠났다 돌아오는 일들을 자연스레 배워갔어요. 그런 어린 시절이 쌓여서인지 저는 낯선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설레는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반 친구들 소풍 코스를 짜는 걸 자원에 맡았는데 버스 경로부터 점심 먹을 식당까지 제가 다 계획했어요. 친구들이 너 덕분에 수학여행 가이드 필요 없겠다고 웃어줄 때
특별히 잘하는 것이었고 공부도 못하던 저에게도 하나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 뿌듯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점심 먹고 조금만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와. 거기서 사진 찍으면 배경 끝내줘. 우와, 너 진짜 여행사 직원 같아. 우리 가이드 따로 필요 없겠다. 그니까 올 백가이드. 그냥 집에서 맨날 준비하는 게 습관돼서 그런 거야. 이거 별거 아닌데. 아니야, 너 나중에 여행사 차리면 우리 단골할게. 진짜? 그럼 꼭 와야 돼. 대학에선 자연스럽게 관광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해외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가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방학마다 국내 여행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죠. 여행사에서는 단체 항공권 발권을 도와주고 고객들의 일정에 맞춰 숙소를 추천하며 여행 가방에 꼭 챙겨야 할 소소한 준비물을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아유, 우리 딸 학교 다니면서 인턴까지 한다고 힘들지 않아? 괜찮아, 엄마. 힘든 건 힘든데 재밌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맞아. 좋아하는 일로 힘든 건 다 견딜 수 있는 거지. 잘하고 있다. 여행사 사무실 한쪽엔 전 세계 지도가 크게 붙여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서서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제가 다녔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 설명해 줬죠. 이 도시는 시장 골목이 진짜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가격도 싸요. 라든가 이 숙소는 역에서 가까워서 이동이 편해요. 같은 조언을 하면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졸업 후에도 여행사에 취직했는데 직원이 많지도 않았고 사무실도 크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만큼 고객들과 밀착해서 일할 수 있었고 제 손을 거친 여행이 그대로 누군가의 추억이 된다는 게 매일 큰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남을 시간을 설계해준다는 마음으로 임했기에 고객들이 여행을 마치고 와서 정말 만족스러웠다는 말을 해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경력이 조금씩 쌓이자 저는 다니던 여행사를 그만두고 나와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엔 사람들의 여행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었죠. 예전처럼 정해진 코스를 따라다니는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초보자들에겐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일정을 짜야 할지, 숙소는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지 막막해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모든 걸 준비해주는 코디네이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는 신혼여행을 맡겼고요. 누군가는 부모님 환갑여행을 부탁했어요.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도 있었는데 저는 여행자의 나이와 취향에 맞게 루트를 짜고 교통편과 숙소를 알맞게 예약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엽서와 사진을 보내오며 덕분에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고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는 확신이 더 커졌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제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전 점점 더 바빠졌죠. 남편을 만난 것도 결국 이런 일이 만들어준 인연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 워크숍을 기획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처음 담당자로 나온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개발팀장이었고 워크숍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건 숙소와 이동 경로 그리고 직원들이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까지였는데 워낙 규모가 있는 행사라 준비 과정에서 수차례 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조율을 해야만 했죠. 처음엔 그냥 일 얘기만 오갔지만 여행 계획을 모두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츰 가까워졌어요.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며 서로 도와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남편 모습이 점점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꼼꼼하면서도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성격이었고 저는 제 일에 열정을 쏟는 모습이 그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몇 번의 행사 준비를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였고 그게 조금씩 호감으로 이어졌죠. 그러다 점차 사적인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늘었고 한 번은 남편이 제가 추천한 여행지를 함께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남편과 저는 취향도 비슷했어요.
여행을 좋아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즐겼기에 자연스레 대화 주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더 단단히 이어졌고 결국 결혼이라는 선택도 하게 됐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은 과감히 회사를 나와 직접 창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처음에 솔직히 불안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당장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업계에서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었고, 늘 아이디어와 실행력에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도 프리랜서로 나와 제 일을 하면서 훨씬 자유롭고 행복했으니까 남편도 그런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믿고 응원하기로 했지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회사까지 나와서 창업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닌데. 괜찮아. 나 이거 자신 있어. 이제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해보고 싶어. 생활이 불안해질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나 조금만 믿어줘봐. 그리고 창업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난 당신 믿지? 내가 믿고 응원할게. 대신 건강만 해야 돼. 알았지? 약속할게. 몸 챙기면서 할게. 남편은 그렇게 동료 2명과 함께 회사를 세웠어요. 직원이라 해봤자 초반에는 고작 10명 남짓 허름한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작은 방 안에 중고 가구를 들여놓고 책상 위엔 커피잔과 노트북만 덩그러니 있었지만 셋은 밤낮 없이 몰두했죠. 몇 달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새벽까지 불을 켜두고 일했는데 결국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남편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된 거예요.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앱은 업계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되었고 시상식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갔어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수많은 경쟁작들을 제치고 수상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남편이 무대 위에서 상패를 들고 사진을 찍을 때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유, 내 아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내다니. 내가 이래서 우리 아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들 몇 달 만에 이런 결과를 내다니 쉽지 않은 일인데. 맞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 당신. 우리 아들이 원래 뭐든 하면은 해내는 아이지. 친척들한테도 다 말해야겠다. 아이고, 내 새끼. 시어머니만큼 드러내놓고 내색은 안 했지만 저 역시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그동안 제가 걱정했던 게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 후 남편의 회사는 점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투자사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자금이 들어오자 직원 수도 늘었고요.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고 회사는 조금씩 성장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죠. 남편은 바쁘게 회의 다니고 출장을 가며 점점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되었어요. 요즘은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출장 다니는 날이 더 많네. 그만큼 회사가 잘 크고 있다는 증거야. 나도 피곤한데, 그래도 신나는 거 있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성공도 좋지만 당신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을 자랑했지요.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 하나 차려서 프로그램으로 상도 타고 투자도 받았다니까. 대기업이랑 손잡을 나이도 멀지 않았어. 너도 잘 나가는 남편 둬서 든든하겠지? 네, 그럼요.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저도 기뻐요. 이왕이면 너도 우리 아들처럼 더 크게 나가면 좋을 텐데. 그래도 둘이 잘 맞으니 다행이지 뭐. 솔직히 조금 꼴사납긴 했지만요.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이려니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죠. 그러는 사이에 저와 남편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가는 듯 했어요. 저는 여전히 프리랜서 여행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제 일을 이어갔고요. 남편은 점점 더 커져가는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신우이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신우이의 예비 남편은 흔히 말하는 부잣집 자제였어요.
처음 만났을 땐 집안 이야기를 듣고 참 여유롭게 살았구나. 아, 왜 굳이 우리 신우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쪽도 나름 결핍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넉넉하게 사는 편이었지만 예비 시매부 본인은 뚜렷한 능력이나 직업이 없다 보니 집에서 약간 천덕꾸러기 같은 분위기였던 모양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예비 시매부는 남편을 좀 동경하기 시작했어요. IT 분야에도 원래 관심이 있었다며 남편이 창업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호기심을 보였죠. 원래 좀 머리에 든 거 없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동경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부자를 동경하고 그러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자로 들어오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더니 남편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형님, 제가 가진 건 돈뿐인데 이럴 때 써야 하지 않겠어요?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투자라는 건 책임도 따르는 거니까. 아이, 괜찮아요. 형님은 능력 있으니까 저는 믿고 가고 싶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투자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아유, 알아요. 저도 배워야죠. 형님 옆에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시누이와 시누이의 예비 남편, 저와 남편 이렇게 넷이 자주 어울리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근교로 같이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고 새로운 맛집도 찾아다녔어요. 때로는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며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요. 새언니, 이번에 우리 넷이서 제주도 다녀오면 어때요? 좋죠. 제가 일정 짜줄게요. 맛집이랑 숙소 다 알아보면 되죠? 그럼 나는 렌터카 예약 맡을게. 이야, 역시 다들 든든하다. 난 그냥 따라가면 되겠네. 당신은 그냥 돈만 내면 돼. 야, 그래도 그건 너무하잖아. 내가 물주야? 그래도 내가 맛집 검색은 잘해. 넷이서 그렇게 웃고 떠드는 자리가 많아졌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남편은 창업에 성공해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었고 신우이 예비 남편의 투자는 회사 성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어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무렵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죠. 그리고 그런 광경을 보며 시어머니는 어깨가 하늘로 솟을 만큼 기세등등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랑 사위랑 둘 다 정말 멋지다. 이런 걸 두고 든든하다고 하는 거지. 엄마, 아직 시작일 뿐이야. 이제 겨우 발된 건데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멋지긴 멋지지. 우리 아들의 사위에 내가 며느리 복은 없어도 사위 복은 있나 보다. 우리 집은 남자들이 다 잘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 말에 속이 울컥했지만 친척들 앞이었기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척 중 한 명이 저한테 여행 얘기를 꺼냈을 때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버리더군요. 아유, 요즘 여행을 계속한다며? 아주 멋지네. 그거? 아유, 그냥 애들 소풍 계획 짜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진짜 돈 버는 건 우리 아들이랑 사위지. 그럴 때마다 저는 굳이 맞받아치기보다 속으로만 삭혔어요. 괜히 그 자리에서 말다툼이라도 하면 제 체면만 더 깎일 것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만 서면 늘 그랬어요. 아들이랑 예비사위 얘기만 늘어놓으며 저는 마치 남편한테 얹혀 사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죠. 우리 아들이 이제 대기업이랑도 손잡을 거라더라. 그리고 사위는 또 얼마나 잘났는지 든든하다 못해 내가 다 어깨가 무거워진다니까. 네. 엄마, 그만 좀 해. 언니도 자기 일 잘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그냥 자랑 좀 한 거잖아. 뭐가 그렇게 예민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솔직히 속이 뒤틀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시누이 예비 남편이 가까워지는 모습만큼은 뭐 저도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믿을 만한 동업자가 생겼고 또 가족끼리 힘을 합치는 거라면 얼마나 좋은가 싶었거든요. 그때까진 정말 모든 게 순조롭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프라이빗 라운지 컨시어지라고 하더군요. 고객님,
남편분 성함으로 접수된 분실물이 있습니다. 엊그제 미팅 때 두고 가신 지갑인데 안쪽 네임태그에 이 번호가 적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갑이요? 부산인가요? 제가 지금 부산은 갈 수가. 저희는 서울 한남 라운지인데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남편은 그날 부산 출장이었다고 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 남편은 부산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지갑이 서울 라운지에서 나왔다는 말이니까요. 일단 점심시간을 쪼개 라운지로 가서 물건을 찾아왔어요. 남편이 늘 쓰던 가죽 폴더 안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여러 장 들어있었는데 날짜가 좀 이상했어요. 부산 출장을 갔다던 날 영수증은 서울 한남 라운지와 여의도 호텔 바에서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분명 부산에 있었다고 했는데. 의심이 생긴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 퇴근 무렵 남편 회사로 찾아갔는데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좀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회의 중인가요? 저 모르고 계셨어요? 황 대표님은 저희 회사에 더 이상 다니지 않으십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여기 공동대표인데요. 자세한 건 직접 남편분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대표가 회사를 안 다닌다고요?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대로 쫓겨나다시피 사무실을 나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당장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뭔가 큰일이 터진 건 아닐까 싶어 사실 더 확인하기로 했죠. 먼저 건강보험 앱에 접속해 보험 자격 변동 내용을 조회했는데 몇 달 전부터 이미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남편은 회사를 관둔 뒤에도 출근하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달 동안이나요. 다음날 남편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자 저는 약속을 미뤄두고 뒤를 밟았어요. 남편은 회사 쪽이 아니라 강남의 공유 오피스로 들어갔고 데스크에서 당일 이용권을 결제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회사도 아니고 공유 오피스라니. 남편은 그 뒤로 카페와 오피스를 전전하며 하루를 보냈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 사업 미팅이나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평소처럼 늦게 들어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죠. 아유, 오늘도 버그 잡느라 정신없었다. 머리 터지는 줄 알았네. 당신은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일 마치고 와서 그냥 집안일 좀 하고 그랬지 뭐. 전 속으로 완전히 연극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왜 남편이 이런 연극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회사도 아닌 곳을 전전하면서까지 출근하는 척을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만 하는 걸 보니 다시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러는 모양이었는데 그럼 일이 해결되고 나면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무슨 사정이 있겠지, 언젠가는 말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기로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마냥 기다리기만은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한편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아이 우리 아들 덕에 네가 편히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시누이 결혼할 때 신혼집 정도는 네가 해줘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더러 아가씨 신혼집을 해드리라고요? 아가씨 결혼하는 집 부잣집이에요, 어머니. 근데 제가 왜요? 그 집이 부자니까 더 그렇지. 지 아들 콩고물만 받아먹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장미가 점수를 확 먹고 들어갔지. 그러니까 네 남편이랑 얘기해서 우리 장미 앞으로 집 하나 해주란 말이야. 내 말은 우리 아들 돈 써서 사람 말은 아니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너? 네, 알겠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준비해 둘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 무렵 제가 준비한 건 집이 아니라 폭탄 같은 진실이었어요.
그래, 옳다구나. 한번 당해봐라 하고 벼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신우이의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꽃과 샴페인으로 반짝였고 모두가 축하 분위기에 젖어 있었어요. 하객들은 사진을 찍고 음악은 잔잔히 흘러나왔고 신부인 신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우고 있었어요. 식이 한창 무르익던 중간쯤 갑자기 한 남자가 소리치며 무대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이 사기꾼 새끼들아! 내 돈 다 갖고 가서 지들은 아주 살판이 났어 아주. 내 투자금 돌려내라. 아, 내 돈 다 어디 갔어? 남자는 내 투자금 돌려내라는 글자가 크게 적힌 팻말을 흔들며 여기저기 소리를 질렀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고성이 터져 나왔어요. 축하의 웨딩홀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진행자는 마이크를 붙잡고 수습하려 애썼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었죠. 아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이, 지금 우리 딸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망친 게 아니고 진실을 밝히는 거지. 당신은 꺼져.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내 돈 내놔. 이 새끼 이거 사기꾼이에요, 동네 사람들.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꺼내 무대 옆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키보드를 눌러 파일을 띄웠죠. 잠깐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순식간에 화면이 전환되며 제가 복사해둔 폴더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첫 장은 투자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짜 사업 제안서였어요. 이어서 출금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 입금자를 표시한 엑셀 파일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어요. 저 계좌 내역 내 이름도 있잖아. 나도 있는데? 내가 투자한 거. 저게 다 뭐야?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설명을 해줘요. 저게 다 뭔지. 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 투자계획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포장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 파일에 있는 계좌 내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남편과 예비 심의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였어요. 형님, 이번에 돈 들어온 거 처리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 쪽 계좌로 다 몰아. 피해자들 의심 못하게 가짜 보고서 만들어. 알겠습니다. 다들 믿는 눈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스크린에 메시지가 뜨자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더 커졌어요. 저거는 명백한 사기잖아. 저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 돈을 빼돌린 거야? 그리고 이어진 건 회사 내부 문서 스캔본이었어요. 회사 핵심 소스 코드 일부, 남편 이름으로 된 외부 반출 기록 로그, 그리고 인사팀의 퇴사 처리 기록까지. 이 문서들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 남편은 회사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했고 그 사실이 드러나 퇴사 처리됐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께는 이 모든 걸 숨긴 채 여전히 회사를 다니는 척하면서 사기를 벌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랑 장규태 씨도 공범이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제 쪽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뭔데 이런 걸 여기서 들어? 네가 우리 집 망치려고 작정을 했지? 아니요. 저는 사실을 밝히는 것뿐이에요. 남 속이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알면서 도저히 눈 감고 볼 수가 없어서요. 하객들 사이에서는 하나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찍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대 앞으로 나와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어요. 내 돈 다 어디 갔어? 지금 당장 답해. 저기 스크린에 다 있잖아. 저들이 한 짓이라고. 사기꾼들이었어. 저것들 번지를 하게 말은 잘해대더니. 제가 마지막으로 띄운 자료는 탈루 계획이라는 이름의 문서였어요. 거기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하려고 만든 준비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증거입니다. 남편과 예비 심해부는 여러분의 돈을 챙기고 이렇게 도망칠 준비까지 해뒀습니다.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결혼 당장 중단해. 끌어내. 사기꾼들이 무슨 결혼이야?
아우, 경찰 불러. 여기 사기꾼 있다고. 분위기는 곧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예식장은 축하회 장에서 순식간에 분노의 장으로 변했어요. 무대 앞으로 뛰어들었던 피해자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더욱 격앙이 되었고 분노한 하객 몇몇은 곧장 남편과 예비 심해부 쪽으로 달려들었죠. 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말도 안 돼. 아가씨 결혼식 뒤집어 엎게 만든 건 미안해요. 하지만 도저히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없었어. 어떻게 우리 오빠가 저희가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아유, 이거는 다 네가 조작한 거야. 조작이라면 이렇게 정확한 증거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순간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저는 스크린을 꺼내 내려놓았어요.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남편과 예비 심해부를 향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차분히 바라보며 이제 시작이다 싶었죠. 사실 제가 이 모든 걸 알게 된 건 남편의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늘 그렇듯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저녁 무렵 돌아와 넥타이를 풀고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리자 남편은 황급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열려있는 노트북이 잠겨져 있었어요. 평소엔 비밀번호를 꼭꼭 걸어두고 심지어 화면 잠금도 수시로 확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방심한 모양이었죠. 띵동 하고 메시지 알림 하나가 화면 위에 떠올랐고 저는 무심코 그쪽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줄 때문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은 몰랐네요. 아, 형님, 우리 아주 떼돈 벌겠는데요? 라는 예비 심해부의 메시지 안에는 투자자 명단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돼 있었고 순간 호기심과 불안이 동시에 엄습했죠. 이게 뭐지? 투자자 명단? 손이 저도 모르게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투자자 명단과 금액, 입금 날짜까지 세세하게 정리된 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파일 하단에 빨간 글씨로 적힌 메모였어요. 친척 돈을 먼저 빼돌려도 문제 없음. 뭐야, 친척 돈을 먼저 빼돌리다니. 머리가 얼어붙은 듯 멍해졌지만 손은 이미 다른 폴더를 열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가짜 사업 제안서, 투자 계약서 양식 그리고 남편과 예비 심해부가 주고받은 대화 캡처들까지 줄줄이 쏟아진 거예요. 아, 형님, 이 정도면 곧 털고 나가자고요. 더 오래 끌면 의심 살 거예요. 조금만 더 모으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들 눈치 못 챘어. 알겠습니다. 일단 친척들까지 묶어놨으니까 당장은 문제 없겠죠? 그래, 괜찮아. 다 준비돼 있어. 그 대화를 읽어내려가며 점점 제가 지금 뭘 마주하고 있는지 분명해졌어요. 단순한 회사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개인 비리도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획된 사기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왜 회사에 나가지 않고도 출근하는 척을 했는지, 왜 공유 오피스와 카페를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졌어요. 남편은 단순히 출근 연극만 한 게 아니라 예비 심해부와 함께 거대한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런 짓을... 윤지야,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 설마 아니 황서방이 그럴 리가 있니? 아니 엄마, 내가 직접 본 자료들이야. 이건 명백해. 너무 뚜렷하다고.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이 많은 피해자들을 낳을 일을 어떻게 가만두고 보겠어. 나 그렇게는 못해.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이유도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단순 퇴사가 아니라 내부 소스를 빼돌리다가 들켜서 내쫓긴 거였고 그 뒤로는 오히려 그 능력을 이용해 사기를 확장시킨 거였죠. 저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하나씩 모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속 숨겨진 폴더에서 파일들을 복사해 두었고 피해자 명단을 확인하면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도 파악했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차분히 준비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터트려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PPT로 정리했어요. 투자 계약서, 가짜 보고서, 메시지 캡처, 계좌 이체 내역, 퇴사 처리 문서 탈루 계획까지 페이지마다 하나하나 설명을 덧붙이며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결혼식 날 제 계획이 모두 현실이 됐던 거고요. 그날 결혼식은 결국 축복과 웃음 대신 아수라장 속에서 끝이 났어요. 신랑 신부 행진은커녕 꽃길 위는 이미 놔둔 장식들과 부러진 샴페인 잔으로 난장판이 됐죠. 하객들은 서로 욕설을 퍼붓고 투자자들은 무대 앞으로 몰려들어 두 사람을 붙잡으며 경찰을 부르겠다 난리였어요. 웨딩홀은 더 이상 결혼식장이 아니라 분노와 울분이 폭발하는 전쟁터 같았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니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짚으며 바들바들 떨다가 울부짖기 시작했죠. 나는 그런 줄 몰랐어. 아니 내가 무슨 그런 IT다 뭐다 하는 거를 무슨 수로 알겠어. 그냥 아들이 잘한다니까. 사위가 열심히 하니까 그냥 잘 되고 있나 보다 그랬던 거지. 지금 와서 몰랐다고? 우리가 바보냐? 네 말만 믿고 퇴직금 다 넣었어. 내 전세금 애들 결혼 자금까지 깨서 넣었는데 이게 뭐 꼴이야. 내 돈 내놔. 너 같은 사람이 사람 잡는 거야.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하고 있어. 사기꾼 아들 새끼 두 년이 뭘 잘했다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바닥에 이마를 박고 빌어댔지만 그게 통할 리 없었어요. 애초에 이 모든 판을 키운 장본인이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친척, 친구, 이웃까지 붙잡고 우리 아들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냐? 상도 타고 투자도 받았다. 지금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난다. 너도 하고 싶으면 넣으라며 투자를 종용하고 다닌 게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렇게 부풀려 놓은 말들이 결국 그날의 칼날이 되어 시어머니에게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 경비 아저씨에게까지 명함을 내밀며 주변에 투자할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했다는 소문까지 퍼졌을 정도니까요. 피해자들이 분노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그날 식장에 있던 하객들 중 돈을 잃은 몇몇은 곧장 시어머니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뭐들 해? 2년 당장 척쳐. 너 이제 아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우리 집 마지막 전재산까지 넣었는데 이자 와서 넌 몰랐다? 우리가 봉이냐?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풍비박산났어. 너는 발 뻗고 잘 수 있겠냐? 2년 이거 빵에 쳐넣어야지. 안 그러면 나 돈은 못 갚는다. 사방에서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어떤 아줌마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을 듯 달려들었고 어떤 아저씨는 흥분한 나머지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진정들 하세요. 제발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진짜예요. 몰랐다니. 네 마누라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데 다 보증한다고 했잖아. 시부모와 남편, 신랑, 신부 모두 얼굴을 감싸준 채 고개를 숙였지만 하객들의 야유와 고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무대 아래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잠깐만요. 지금 오해가 있어요. 그건 오해는 무슨. 네가 직접 쓴 메시지 다 봤어. 탈루 계획까지 다 나왔잖아. 어디서 수작질이야 이게. 너 내가 진짜 호구로 보이냐? 나는 그냥 투자한 것뿐이야. 다 형님이 한 거라고. 뭐? 너도 같이 했잖아. 네가 먼저 투자자 명단 가져오자고 했잖아. 지랄들 한다. 둘 다 똑같은 것들이 뭘 니 탓 내 탓 쳐하고 앉았어. 그냥 짜고 친 고스톱이지. 그래. 이것들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두 사람의 말다툼은 오히려 분노를 더 키웠고요. 피해자들은 더 큰 고성을 지르며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신부인 신우이는 얼굴이 창백해져 드레스를 그려쥐고 울먹였고 하객들은 야유를 퍼부었죠. 사기꾼 집안이네. 이런 결혼은 당장 취소해라.
아들복 사위복 타령을 하더니 잘난 사위 아들 다 끌어안고 이제 감옥 가서 살아라. 결국 웨딩홀 직원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해 끌어내리려 했지만 피해자들은 놓아주질 않았어요. 아유, 안 돼. 전염방에 쳐넣어야지.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그 순간 예식장은 더 이상 결혼식장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 예비심의 부를 공개 재판하는 법정 같았어요. 평생을 자랑거리 삼던 잘난 아들과 든든한 집안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수백 명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통쾌했죠.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이 웨딩홀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남편과 예비심의 부는 하객들의 손가락질과 야유를 뒤로한 채 그대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죠. 예식장의 조명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게 다 뭔 소용이겠어요? 꿈 같을 뻔했던 결혼식은 완전히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또 없어졌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잠깐만요. 오해야. 전부 오해라고. 난 그냥 투자만 했다고요. 전부 이 형님이. 서로 책임 떠미는 건 그만하시고 동행하시죠.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그대로 제출했어요. 노트북에 정리한 계약서 위조본, 입출금 내역, 해외 송금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캡처까지. 피해자들 역시 각자 손해본 금액이 표시된 통장사본과 계약서를 꺼내들며 경찰에게 쏟아냈죠. 여기요. 제 퇴직금 다 들어간 계좌예요. 저도 여기요. 애들 결혼자금 다 깨부은 거래 내역입니다. 이놈들 반드시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 다 속은 거예요. 수사가 시작되자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남편과 예비심의 부는 회사에서 빼돌린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업 투자 임박이라는 거짓말을 흘렸고 그 말에 속은 친척들과 지인들이 기꺼이 돈을 맡긴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이미 돈을 해외로 송금할 준비까지 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정도면 단순 사기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그냥 일이 잘못돼서 만약을 생각한 것뿐이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 의도된 거죠. 친척 돈은 먼저 빼돌려도 문제없다고 메모한 게 이거 누굽니까?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금액이 수십억이 되면 농담이 아니죠. 법정에서 두고 보시죠. 재판이 길게 이어졌고 법원은 이 사건을 사기 및 배임으로 규정했고 남편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예비심의부 역시 같은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수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재질이 무겁고 피해액이 막대하다. 피고인 황상호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장주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법정 안에서 울음과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피해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지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 역시 법망을 피해가긴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돈을 챙기진 않았지만 투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정황이 인정되면서 공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어요. 평생 자랑거리로 삼던 아들이 죄수복을 입게 되자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친척들은 그 집안이 끝났다고 수군거렸고 이웃들도 노골적으로 피했죠. 그리고 시누이는 충격 끝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했죠. 회복 후에도 시어머니와 매일같이 싸우며 서로가 서로를 원망했어요. 엄마가 괜히 떠들고 다니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 없었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댄 거야 대체? 뭐? 이게 지금 어디서 애미 탓이야? 네가 제대로 된 사람만 골랐어도 이런 일 없었어. 잘만 살던 네 오빠 다 그놈 만나 사기꾼 된 거 아니야. 어디서 이게 지 애미 탓을 하고 있어? 집 안은 말 그대로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갔고요. 그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바로 진행했어요. 남편이 이미 실형을 받은 상태라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큰 어려움 없이 정리되었어요.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문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비로소 저는 자유로워졌지요. 그날로 제 인생은 새로 시작됐지만 전시모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다니고 있었고 전신우이의 결혼식은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전 남편은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예비 심해부는 잘 산다는 집안 체면까지 깎아먹으며 결국 파혼과 함께 모든 신뢰를 잃었고요. 혼자가 된 뒤에도 저는 예전부터 이어온 제 일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매달렸고 그만큼 새로운 기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개인 의뢰로 여행 일정을 짜주던 수준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더 큰 프로젝트들이 제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체 공획이나 기업 워크숍 같은 일도 다시 맡게 되었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만족하며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갔어요. 단순히 남이 요청한 계획을 짜주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저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리했고 이걸 기반으로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된 거예요. 처음 간판을 달고 사무실 문을 열던 날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작 직원 2명에 불과했지만 하나하나 제 손으로 키워낸 작은 회사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사람들이 제 회사를 믿을 만한 곳이라고 소개했고 브랜드 이름이 점차 알려지면서 저는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지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게 제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새로운 기회들이 줄줄이 들어왔고 저는 그 속에서 매일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살았어요. 결국 안정적인 수입이 자리를 잡으니 남편과 살던 집을 떠나 제 집도 새로 마련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기대지 않고 제 2발로 서서 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날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돌아보면 그 혼란스러운 사건들은 분명 저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한때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저를 짓누르는 시선들과 싸워야 했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건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쓰라린 경험은 제 뼈와 살이 되었고 상처는 단단한 갑옷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매일이 바쁘고 고단하지만 그만큼 충실하고 행복해요. 제 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제 발로 찾아다니며 일하고 제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 삶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저는 제 여정을 스스로 만들어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이름도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 힘으로 읽어낸 삶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매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 여행의 가이드로 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 제 힘으로 세운 삶을 끝까지 지켜낼 거라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결국 자기 본색을 감출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하고 겉으로는 멀쩡히 웃고 있어도 거짓과 탐욕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믿음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큰 파국으로 돌아오는지 두 눈으로 보면서 저는 더 이상 허울뿐인 말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이 거짓을 파헤치고 그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 허울 아닌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